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새술은 새 부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에 새술은 새 부대라는 글을 올려 이 공천을 통한 인적 쇄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근 다선 의원 물갈이를 위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비명, 친문 찍어내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막말주의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예비 후보와 당원들에게 언행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과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말 실수들이 나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 김인섭은 특수관계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각종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름을 11번 언급하며 김 씨와 이 대표 정진상 전 실장이 특수관계였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재가족 수사로 5.18 고통 이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에 대해 민주당이 연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광주 5.18 묘지를 찾은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5.18 고통을 피부로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김종인도 빅텐트로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어제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름이 언급된 적은 없지만 위원장 인선 기준에는 부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관심 없다고 했지만 이낙연 공동대표는 오늘 김 전 위원장이 정말로 관심 없는지는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손흥민, 이강인 다퉜다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지난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전의 전날 저녁 이강인을 비롯한 후배 선수들과 다투다 손가락을 다쳤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축구협회도 일부 어린 선수들이 식사를 일찍 마치고 탁구를 치러 가려는 과정에서 손흥민과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며 보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민주당의 공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 결정을 앞두고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적 쇄신에 나서는 움직임이어서 주목됩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후보 적합도가 낮은 전 현직 의원들에게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고 했고요. 어젯밤 늦게는요, 자신의 SNS에 새술은 새 부대에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어제 오늘 민주당 공천 상황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이 사실상의 컷오프로 해석이 되는 이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이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전부터는요, 최근 이 대표가 중진급 전현직 의원들에게 직접 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는 사실이 이제 줄줄 전해졌고 어젯밤 늦게는 이 대표가 직접 또 이 새술은 새 부대,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이번 총선에서의 인적 쇄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오늘 또 이 대표는요, 새순, 새 가지, 새로운 희망 등을 언급을 하면서 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이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떡잎은 귀하지만 떡잎이 사라져야 새순이 자란다. 이른바 올드보이의 물갈이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올 만합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가 중진급 전현직 의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고한 취지에 대해서도 후배들에게 길을 터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가 현역 의원 하위평가 20% 명단 발표에 앞서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물밑 작업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젯밤 이 대표가 올린 새술은 새 부대에라는 메시지엔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에 도전장을 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맞는 말이라면서도 계양도 국회도 바꿔야 하고 계양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이런 글을 올려서 역으로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릴 때만 해도요,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 불출마 요구를 받았다는 인사들이 문학진 전 의원 그리고 다선의 전 의원 A 후보 등 몇몇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이후에 삼선의 인재근 의원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를 이 대표로부터 받았다 이런 보도들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A 전 의원이 이종걸 전 의원이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종걸 전 의원은요, 불출마를 권유받은 적이 없다고 보도를 부인하는 상황인데요. 앞서 중앙일보는 이 전 의원을 A 후보로 지칭해서 이 전 의원이 이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 대표가 불출마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결국 공천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취지였다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이후 실명이 알려진 뒤 한국일보에 이 불출마를 권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자 서울 도봉구 갑 3선 의원인 인재근 의원과 이재명 대표와의 이 만남은요, 인 의원 요청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인 의원의 이 불출마 의사를 들었고 이 발표 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요, 이 대표가 이 인 의원에게 먼저 불출마를 요구했다라고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서 당 대표실 이 관계자는요, 이 대표가 먼저 불출마를 권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 오늘 오전 이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 결단을 내린 겁니다. 스스로 좀 연세도 좀 어느 정도 되시고 또 삼선을 하셨으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용태를 결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표와 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오지 말라 이렇게 권유한 건 아니고 의견을 나누던 중에 인 의원이 결단을 했다. 지금 이게 정성호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인재근 의원이요, 이 자신의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거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유은혜 전 부총리 김근태계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인 의원이 조건부 불출마를 제안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일단 이 한국일보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표가 이 유은혜 전 장관을 추천한 그 인재근 그 의원에게요, 김남근 변호사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참고로 이 대표의 영입인재 10호로 이 서울 도봉갑 공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인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근태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후였는데 인 의원은 먼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밝혔고요. 이어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혁신과 통합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봉갑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에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현역 지역구 의원이 퇴진을 하면서 당대표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입 인사에 대해서 이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거 또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남근 변호사가 이제 공천을 받을 경우에 지역구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과연 순탄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겁니다. 인 의원은요, 또 오늘 이 통합 공천을 강조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모두 안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민주당 내부의 상황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추미애 전 장관에게 대해서 불출마가 아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걸 둘러싸고서는 지금 형평성 논란이 또 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우선 이 대표와 추 전 장관의 만남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부터 살펴보면요. 두 사람이 만난 건 설 연휴 전이었고 이 자리에서 추 전 장관의 서울 동작을 송파갑 등의 출마가 거론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송파갑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이 거부 의사를 밝힌 걸로도 전해졌는데 동아일보에 따르면 추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이 송파갑은 추 전 장관의 체급을 고려했을 때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면서 다만 다른 험지 출마 요구가 온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고요. 당내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 전략 공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박성준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추미애 전 장관의 활용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검토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이시네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추 전 장관의 전략 공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이 대표의 인적 쇄신 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직접 교통 정리에 나선 것도 문제지만 이른바 이 올드보이 청산에 추 전 장관이 빠진 걸 보면 그 기준도 일관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일부 중진들에게 이 직접 불출마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찐명, 진짜 친명 밀어주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이 문재인 청와대 최재성 전 정무수석 역시요, 이 추 전 장관은 올드보이가 아니냐, 이 대표의 인적 쇄신 기준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과 최재성 전 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면 문학진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면면을 보더라도 다 이른바 비명이라 불리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어떤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친명, 찐명, 일색의 어떤 당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을 다 직접 이 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그럼 뭐 추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올드보이 아니냐. 일관적인 기준을 갖고 해도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사람들은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불출마 권고 이거를 친명을 밀어주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당사자일 수도 있는 친문 진영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친문 진영 역시 이 최근 일부 중진들에 대한 이 대표의 불출마 요구를 친명 밀어주기 또는 친문 찍어내기의 사전 작업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친문 진영에선 이 대표가 곧 불어닥칠 이 친문 찍어내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이 대표에게서 2차례 전화를 받았다는 문학진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에게 불출마를 권고한 건 이 대표와 가까운 지역구 경쟁자, 그러니까 안모 당대표 특보를 밀어주기 위한 거란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손마디가 형님 꼴찌에 떼요 그래요. 적합도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는 뭐 그 정도에서 멈춰 주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뭐 9명인가 당대표 특보를 임명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스템 공천이면 당의 공식기구 공천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전략적이면 전략 공천위원회. 여기서 다뤄야 할 문제지. 뭐 대표가 뭐 중간중간 보고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난 그 행위가 과연 적법한 건지 적절한 건지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러네요. 문학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나이를 이유로 해서 출마를 말렸고 두 번째 전화에서는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불출마를 압박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요, 이 대표 불출마 요구가 뭐 친문 찍어내기를 위한 사전 작업이란 해석에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정성호 의원은요, 이 친문 찍어내기가 어디 있겠냐면서 이 대표 불출마 요구 기준은 당선 가능성이고 이 대표와 같이 근무했다고 다 찐명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친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뭐 같이 근무와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같이 근무했다던가 하면 다 친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후보가 그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네. 이재명과의 거리로서 따진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최종 공천 결과를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친문 찍어내기 어떻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직접 인적 쇄신, 그러니까 물갈이에 나선 게 결국 당내 계파 갈등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 부분 지켜봐야 할 텐데요. 결국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의 이 당사자로 지목된 분이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 이게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 연휴 직전이었죠. 이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에 이 민주당 원외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 요구가 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오후 임 위원장이 이 임 전 실장의 공천에 대해서 입을 연 겁니다.
자신이 언급한 이 윤 정권 탄생 책임론이 불출마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특정인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을 거론한 적도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요, 이 임 전 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그 지역 중성동갑이 일찌감치 당이 이제 그 선정한 전략 지역이라는 그런 이제 절차적 문제를 설명하면서 공관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논란에 불을 지핀 임 위원장의 앞선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 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장관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성동갑이 전략 지역이라서 공관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요. 그 민주당이 지금 공천 관리를 하는 게 두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구 공천 문제는 바로 이 임혁배 위원장이 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전략 공천 지역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전략 지역 공천 관리를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아마 그 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결정을 할 일이지 자신은 따라서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를 다룰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임 위원장으로서는요. 일단 갈등 상황을 좀 진화를 하면서 그 공을 지도부로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임혁백 위원장은 임종석 전 실장이 알아서 결단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엔 책임 있는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내가 특정인을 지목해서 한 걸로 나오니 참 안타깝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 위원장의 발언은 이 첨예한 계파 갈등의 복판에 놓인 임 전 실장의 거취를 지도부에 일임한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이 대표 등 지도부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의 SNS에 세수른 세부대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이제 세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뭔가 물갈이를 자신이 주도해서 좀 대폭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 해석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혁신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그 진영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 혁신 경쟁의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아마 공천일 겁니다. 어떤 인물을 어떻게 국민들 앞에 선보일 것인지와 관련해서 일 텐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전면에 나섰다 이런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고 다만 이 당에서 그러니까 선수가 오래될수록 중량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 피로감이 높다거나 식상하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후자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예우를 하는 차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당원 당규상 이 어떤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상당한 격차가 있다거나 이 객관적인 지표상 30점 이상 차이가 나면 이 경선을 하지 않고 단수 공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총선을 치르는 과정 중에 보면 경선 과정 중에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 부분과 관련한 교통정리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 쪽의 시각은 어떨까요? 저 역시 그 총선 앞두고 각 정당들이 인적 쇄신에 나서는 거는 또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 인적 쇄신 자체를 탓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 저렇게 이재명 당 대표가 나서서 뭔가 교통 정리를 하는 저 모습이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럼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어떻게 된 거냐. 시스템 공천의 약간 일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적 쇄신이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진행된다면이야 오히려 탓하기보다는 좀 평가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하위 10%, 20% 이 컷오프 되는 분들은 이미 본인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났다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 전부가 아니고 그냥 몇몇이잖아요. 네. 과연 몇몇 찍어서 만난 다음에 불출마를 종용하는 그 분들이 누구일 거냐.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도왔던 자신의 측근들을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이제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고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추미애 장관 전 장관하고 임종석 전 실장을 두고 이 그 윤 정권 탄생의 책임 네네.
근데 그 책임을 두 분한테 지금 다르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는 추미애 전 장관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권이나 대권 과도에 경쟁이 될 만한 분이 아니고 임 전 실장의 경우는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이면 그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뭐 애쓰는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의 의견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개인적인 그런 관측 의견이라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공천 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가운데서요.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사법 리스크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간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이번 총선에서 맞대결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오늘 오전에 정식으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반가운 상황은 아닐 듯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 전 본부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붙어서 이길 생각이다. 나는 전과도 없고 이재명 대표보다 받는 재판도 적다 이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 이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또 자유통일당 입당 계획도 밝혔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오전에 입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거듭 강조하고 또 이 대표와 TV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양을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국회의원의 방탄용으로 더 이상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과도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재명보다 범죄도 작고 일도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토론에 나가서 이재명의 두 얼굴을 낱낱이 보여드리고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인데 이 부분에서 첫 판결이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로비스트로 지목됐던 김인섭 씨가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낸 판결문 요지 또 해석 이걸 보니까 김민섭 씨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결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청탁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은 또 언급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 역시 배임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사건인데요. 이 재판과는 별개로 해당 사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민간업자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인섭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실상 대관 업무를 했다고 판단하고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봤고요.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하고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김인섭 씨는 재판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동업 관계였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김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역 5년은요, 형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구형한 그 형량대로 재판부가 선고를 했는데 법정 구속에다가 최고형 선고까지 그만큼 법원이 김인섭 씨의 죄를 무겁게 판단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판부가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백현동 사업에서 김 씨 역할이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이 대관 작업 이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고요. 김 씨가 시민운동을 함께하면서 이 친분을 쌓았던 이재명 대표 선거를 수차례 지원하면서 이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그 측근 정진상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김 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이 내놓은 판결 설명 자료를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 이름 11차례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재판부는 김 씨 유죄 판결 직후에 한 14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이 자료에는 이 대표 이름이 11차례, 정진상 전 실장의 이름이 25차례 등장을 합니다. 관련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도계공이 갑자기 제외됐던 배경에 이 대표와 김 씨의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오늘 출근길에 이 김 씨 로비 대상이 이재명 대표 아니냐면서 이 대표가 김 씨보다
대표보다 더 중요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인섭 씨는 백현동 로비스트죠. 그리고 그 로비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 로비의 상대는 이재명이었죠. 성공한 로비였죠. 그렇죠? 재판부도 판결에서 김인섭 로비스트가 이재명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백현동 같은 경우도 저한테 비밀로 다 붙이고 우리를 그냥 빼버렸잖아요. 김인섭이 도시공사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고. 인섭 형님도 껴있다면서 그거 좀 신경 좀 써줘.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판부는요, 이재명 대표하고 김인섭 씨의 특수관계를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결문 해설서에 적시를 했습니다. 이는요, 이 대표하고 김 씨가 서로 잘 모르는 관계, 그리고 친하지 않은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과는 다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재판부는 이 김인섭 씨가 당시 정진상 전 실장 등을 통해서 이 백현동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려 한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그 근거가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등이 법정에서 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증언을 한 것 등이 이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김인섭 씨는요, 그동안 줄곧 서로 별다른 친분이 없는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앞서 나온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솔직히 이재명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는 친해 있는 거 지금 몰라서 2010년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들으신 대로요,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국감에 나와서 백현동 의혹을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김인섭 씨 재판을 통해서 사실상 백현동 사업에서 로비가 있었다 이걸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대표 본인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재판부는 14쪽의 설명 자료에서 국토부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정 전 실장을 통해서 백현동 사업에 대한 김인섭 씨의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 측의 반응 나왔습니까? 정진상 전 실장 측은요, 김인섭 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청탁을 받거나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연루 의혹을 일축했고요. 이재명 대표 측은 아직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백현동 사업 관련 용도 변경이 알선의 대가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 김인섭 씨 유죄 판결과 이재명 대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와 연관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오늘도 주목되는 판결이 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선고 재판,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네, 오늘 재판은요, 이 대표가 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배모 씨에 대한 2심 선고 재판인데요. 검찰은 이 지난 대선 과정 중에 이 김혜경 씨가 마련한 그 어떤 식사 모임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해 이 당 관계자 등의 식사비를 배 씨가 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면서 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물어서 기소를 했고, 또 배 씨가 이 두 차례 입장 발표를 통해서 이 대표 가족을 위해서 사적 용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이 의혹을 부인해서 이 허위 발언을 했다라는 혐의도 묻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요, 이 배 씨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지난해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 씨 측과 검찰 측이 모두 항소를 하면서 오늘 이 2심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김혜경 씨의 기소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9월 8일 배 씨를 먼저 기소하면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검찰이 김 씨를 배 씨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김 씨의 공소시효는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요, 공범이 기소가 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 기소된 공범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경우엔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고를 할 수 없게 되고요. 배 씨도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혜경 씨의 공소시효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정지된 상태였던 만큼 검찰이 배 씨 판결 확정 후 하루 안에 김 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 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르면 오늘 김혜경 씨를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번에 나오는 판결은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물어서 이 배임 혐의로 추가해서 기소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배 씨는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 씨를 위해 약을 대리 처방받은 그런 혐의도 받고 있고요. 이 해당 혐의 역시 김혜경 씨도 공범으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김혜경 씨가 자신의 음식값 등을 배 씨를 통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서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김 씨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도 추가해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요, 김혜경 씨도 줄곧 이 법인카드의 사적 이용, 이거는 배 씨 선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입장 취해왔습니다. 네, 김혜경 씨와 이 대표는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찰이었다고 고개를 숙여왔는데요. 그러면서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에 나온 이 대표 부부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저의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 법인카드 의혹을 두고서는요,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또 최근에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설 민심을 전하며 이 대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법카로 1,000만 원어치 과일을 산 것이 사실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오늘도 출근길에도 백현동 의혹으로 김인섭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딴 얘기만 한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법카로 과일을 먹은 건 자신 아니냐고 일갈했습니다. 반면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이 대표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권 여당에게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오늘 나온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최고위 같은 데서 뭐 져놓고 좀 하하거리면서 웃기만 하시면서 실제로 그 답은 안 하시던데, 그러려면 정치는 왜 합니까? 본인은 딴 얘기하고 뭐 홍익표 이런 분들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 공격하라고 하던데, 그거 사람들이 보면 다 알잖아요. 아니 과일을 뭐 홍익표 천준호가 먹었습니까? 자기가 먹었잖아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답하는 게 국룰 아니에요? 그렇게 도망다닐 거면 정치하지 말란 말씀드립니다. 비대위원장이 다수당인 제1야당의 당대표에게 너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법카 유용 의혹이 총선에 있어서 민주당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악영향 미치지 않고 오히려 역풍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인카드가 뭐 사용이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김혜경 여사가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했으면 해야 되죠. 그야말로 정치 검찰이 집권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어제 김인섭 씨가 이제 저렇게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이 어쨌든 이제 판결문 전체를 공개한 건 아니지만 판결 일종의 설명문이란 걸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 세 사람이 특수관계다. 그러면서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의 여러 차례 선거를 도와줬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실제로 이제 부인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은 인정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뭐 결사체고 이제 2010년도 이후에는 분리된 사람이라고 했지만 로비를 하던 그 시점에도 정진상 전 실장에게 이제 계속해서 선을 갖다 댔다는 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거든요. 알선수재라는 건 쉽게 말하면 로비를 했다는 것이고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동업했기 때문에 70억이 넘는 돈을 내가 받은 거다라고 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동업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선 출자를 했다고 할지 업무 전반에 관여했다 할지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입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관 사업밖에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가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법원에서는 그렇다면 로비는 했지만 로비의 결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뭐 이게 뒤집어졌달지 어떤 영향을 줬달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요. 이 재판부에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완전히 논리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불리한 국면이라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판결? 아니 저는 그 어제 판결을 보면 이게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사법부가 그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 또 정진상 씨 특수관계에 있다는 거를 여러 번 강조했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나 그 가족의 이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제 나온 결과는 어쨌든 1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 검찰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인섭 측도 그렇고 항소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지금 항소를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1심 판결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창당을 선언한 이른바 조국 신당과의 연대 여부, 이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민주당이 참여 의사를 밝힌 원내 진보 정당들의 첫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대표적인 원내 진보 정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진보 정당입니다. 녹색 정의당은 어제 회의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녹색 정의당은요, 이 내부 의견 조율 등을 이유로 해서 이제 어제 회의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선거연합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 선거가 목전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뭐 이번 주말까지는 조속한 동참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녹색 그 정의당을 압박을 했습니다. 일단 녹색 정의당에서는 이번 주 안에는 합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녹색 정의당의 경우 이 현역인 심상정 의원 등 이 당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이 있는 만큼 이 지역구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은 뭐 비례 및 지역구 의석 배분 둘러싸 이제 신경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요, 이 후보 단일화의 원칙은 경선이라면서 이 지역구 양보 가능성에는 아직까지는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국 신당과의 연대 여부를 두고서는요, 이렇게 비례정당을 추진 중인 야권 내부에서도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네, 일단 박홍근 민주당 추진단장이 조국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두고 선거 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못 박은 상황인데요. 박 단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과 진보 개혁 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조 전 장관의 창당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통합 비례정당으로 함께할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반감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희석시키고 중도층 이탈을 유발해서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합 비례정당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녹색 정의당에서도 자신들이 참여한다면 조국 신당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민주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과 녹색 정의당 김준우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연합정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도 혹시 이 연합 정당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일체 그러한 논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당 지도부하고 사전에 공적인 상의라든가 또는 조국 전 장관 측과의 어떤 그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않은 분들,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여기는 같이 못한다. 저희가 들어간다고 하면 네. 사실 그거는 조국 신당 안 받을 겁니다 아마. 추진단장은 어제 자중하라 이렇게 네, 박홍근 얘기하긴 의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막고 싶은데 저희가 참여하면 저희 핑계를 대면 될 것이고. 조 전 장관은 선거 연대는 없다는 박홍근 단장의 말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뚜벅뚜벅 재기를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에 동의하는 정당이라면 민주당 외에 다른 비례를 준비하는 정당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연대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박홍근 단장이 조국 신당과 연대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에서는요 조국 신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이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어제 저희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서 조국 신당의 통합형 정당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진보 개혁 세력의 통합과 연합으로 가야지 경쟁으로 가선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정원 원장의 발언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신당이 창당된다 하면은 저는 위성정당 소위 비례정당에 거기에 한 연합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역에까지 공천을 해서 혼선을 주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조국 전 장관도 자기는 검찰 정권의 종식, 윤석열 정권을 대항하기 위해서 창당을 한다. 했다 하면은 저는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통합 및 연합으로 가야지 경쟁으로 가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에 도움이 하는 그런 역할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청래 최고위원도요 따로 또같이라는 말로 이 조국 신당 창당을 환영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조 전 장관이 창당 선언을 하니까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요.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로 또 같이라는 글을 이제 자신의 SNS에 게시를 한 겁니다. 이 당 지도부인 정 최고위원이 뭐 따로 또 같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으니까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을 이 열린민주당의 사례를 염두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창당을 해서 의석을 얻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합당을 했죠. 아마 그 사례를 정청래 최고위원이 생각한 거 아니냐,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국 전 장관 어제 이제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고요. 오늘은 야권의 이제 대표적인 성지라고까지 불리는 광주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전에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본인의 가족 수사를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빗대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은요 오늘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재차 신당 창당 의지를 다졌는데요. 조 전 장관은 오늘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면서 예전의 대한민국으로 후퇴하는 낡은 세력, 나쁜 집단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고요. 5.18 민주항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이 광주 시민을 생각하면서 조 전 장관 본인과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되고 나서 뒤늦게 광주 시민들이 겪은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게 됐다고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40여 년이 흘렀지만 5.18 항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제 가족, 함께했던 주변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뒤늦게 그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광주 시민을 생각하며 저와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맨 앞에 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국리 민복의 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저 발언은요,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희생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한 슬픔, 고통 이거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니까 지금 부인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조국 전 장관 자신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수사에 대한 그런 고통하고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그런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광주 유족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희가 좀 궁금한데 저희가 소식 들어오면 나중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니까 여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이 민주당이 선택한 준연동제가 이 실형을 받고도 의원이 되려는 조 전 장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맹비난했습니다. 어제 이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 손중성 그 검사의 고발 사주 그 의혹을 이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 사건의 본질은 권력과 일부 언론이 유착을 해서 이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공작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도요, 이 조 전 장관이 충성 출마를 고집하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 제3지대인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조홍천 최고위원은요, 조국 신당이 제2의 방탄 정당이 될 거다라고 일침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같은 분이 배지를 달 수 있고, 그리고 민주당조차도 엄두를 못 내는 친북 운동권들이 비례정당으로는 기웃기웃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망칠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4월 12일에 총선거에서 민주당의 진영은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상반되는 많은 의혹을 남기며 내로남불로 점철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남은 인물이 바로 조 전 장관입니다. 총선 출마를 고집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조 전 장관의 팬덤이 아니라면 신당을 지지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 신당은 이재명 대표의 든든한 방탄조끼로 전락한 민주당에 이은 제2의 방탄정당입니다. 앞에서는 반대하는 척하지만 전직 대통령과 수석 최고위원이 응원하는 정당도 민주당입니다. 이런 비판에 조 전 장관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두 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셨는지, 자기 자신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왜 해명을 안 하는지부터 답을 하고 질문을 하기 바란다고 응수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지적한 겁니다. 통합형 비례정당 연대 여부와는 별개로요, 이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을 보는 민주당의 속내 복잡한 듯합니다. 친명계는 물론이고요, 친문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하고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친문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친명계 좌장이자 이재명 대표 복심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요, 조 전 장관을 향해서 출마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고요. 이 친문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이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을 두고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출마의 자유가 있고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지만 과연 본인이 정당을 설립해 갖고서 출마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한번 고민해 주길 좀 부탁드리고 있고요. 정당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그게 과연 함께하는 것인지 저는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발 뒤에 서갖고 야권의 단합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이 신당을 만들고 정치 참여하는 문제는 조국 장관이 그야말로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온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치 참여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 재판이 안 끝났잖아요. 네네. 2심까지 유죄가 나왔고 속은 상하고 고통스러웠고 화도 나고 하시겠지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이요, 오늘 5.18 광주 묘지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본인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수사를 5.18 민주항쟁 희생자들의 어떤 고통과 대입시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5.18 희생자 유가족이 별로 동의할 것 같지 않고요. 사실 어제는 조 전 장관이 부산의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하시면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오늘 5.18 묘지에 가서 하셨던 얘기랑 같이 연결지어 보면 마치 정권의 핍박을 받는 민주화 투사 코스프레를 함으로써 이 국민들의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이 조국 전 장관은 그 특권과 반칙 또 위선의 상징인 걸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미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저 발언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화 투사를 코스프레 했다라는 그 뭐라는 방송 용어로는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5.18 희생자와 본인이 겪었던 뭐 사법적인 고초를 동렬해 둘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다만 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여야 정치인 어느 누구도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에서 시작해서 저인망식으로 훑은 그 결과는 입시비리였죠. 물론 처벌받아야 되고 사법적인 단죄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수사가 과도했다는 데는 전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광주를 찾아서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의 공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왔던 파열음, 바로 원내대표까지 지냈지만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김성태 전 의원이 이른바 핵관의 개입을 주장하면서 공개 반발했던 일이 있었죠. 그랬던 김 전 의원이 오늘 당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퇴가 수습이 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김성태 전 의원은 서울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자 정권 실세인 이른바 핵관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죠. 이러자 핵관으로 지목된 이철규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맞받아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아쉽고 서운한 마음은 지금도 달랠 길이 없지만 시스템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서 자신의 작은 희생이 당의 승리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여전히 아쉬운 심정 가눌 길이 없지만 이제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의 작은 희생이 우리 당 승리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에 나서겠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제 울분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기여로 답해 주신 한동훈 위원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마지막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여권 안팎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공개적으로 김성태 전 의원을 예우했던 거, 그 발언에 김 전 의원이 저렇게 화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은요, 김성태 전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단식으로 이 드루킹 특검을 관철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김 전 의원의 단식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비교하면서 지켜 세우기도 했거든요. 또 김 전 의원과 함께 이번 4월에 승리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과거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분입니다. 누구와 다르게 진짜 단식을 하신 분이고 단식의 목적 자체도 누구처럼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명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 공천의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후보로서 김성태 전 의원을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합니다. 저는 김성태 전 의원님과 함께 이번 4월에 승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한 위원장 당내 공천 갈등을 두고서
더 낮은 자세로 설득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기도 했었죠. 일단 첫 시험은 이렇게 치러낸 듯한데 한 위원장은요 오늘 김성태 전 의원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또 다시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요 오늘 김 전 의원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정치는 뭔가 되려는 뜻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 김 전 의원이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오다가 방금 봤는데요. 저는 정치란 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큰 정치는 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루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저와 김성태 의원님의 마음은 같습니다.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동료 시민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도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김성태 의원께서도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발표된 국민의힘의 일부 지역구 공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형식은 단수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특정 지역구의 후보 한 명을 공관위가 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인물들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결정에 대해서 신청 후보가 여럿이더라도 경쟁력이 월등한 사람이 있다면 경선을 치르지 않고 일찌감치 지역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표된 단수공천 후보자 명단에는 25명이 올랐는데요. 지역으로 보면 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입니다. 먼저 서울 공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서울은 보수 진영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49개 지역구 가운데서 41개를 야당이 내준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특히 본선 경쟁력을 우선해서 봤다고 합니다. 네, 격전지인 서울에서는요. 한강벨트에 속하는 지역구 후보들 다수 확정이 됐는데요. 특히 인지도가 높은 굵직한 인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 용산 지역구 의원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다시 이 지역에 공천이 됐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기존 지역구인 동작을에서 서륙전을 치를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가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이 서울 동작을은요 이번 총선에서 최대의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현역인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과 또 지금 이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 등이 모두 여성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나 전 원내대표 목소리와 이어서 이 권영세 의원의 어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자객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보낼 수 있다는 예측 나오는데 누가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나와도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수 쪽에서는 보수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든 또 여러 명이 거론되던데요. 누가 나와도 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짧게 좀 약간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용산이 워낙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전략 차원에서 인위적인 재배치 이런 얘기도 없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얘기했죠.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주류는 아닌 거로 알고 있고 이미 전략으로 배치가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피습을 당했던 배현진 의원도요 자신의 지역구인 송파을에서 공천 받았습니다. 또 당의 요청으로 이제 험지로 방향을 틀었던 이용호, 태영호 의원도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탈북민 출신으로 여당 텃밭인 이 서울 강남 가비 지역구인 태영호 의원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자 이 운동권 출신인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인 이 서울 구로을로 옮겨서 이 공천을 받아서 이른바 이 한동훈표 운동권 자객 공천에 예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용우 의원과 이 호준석 전 YTN 앵커도요. 이 여당 험지로 꼽히는 서대문 갑과 구로 갑에 각각 공천을 받았고요. 또 여당 볼모지나 다름없는 이 광주에서는요. 박은식 비대위원이 동남구 을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광진갑의 김병민 전 최고위원,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젊은 피로서 뛰게 됐고요. 또 서울 강서갑에는 원조 친박 인사인 구상찬 전 의원이 공천됐습니다.
제3지대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개혁신당이라는 한 지붕 아래 지금 4개 세력이 모였습니다. 정책부터 공천 협의까지 완전한 통합까지는 남은 과제가 또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공천 심사에 열쇠를 쥔 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꾸릴지 제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 처음 열린 최고위원 그 회의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 공관위원장 선임 기준과 관련해 정무적 감각이 있고 정파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각 정파에서 신뢰하는 인물로 꼽으면서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을 해서 이 한때 여야를 넘나든 이 정치권 책사로 불리는 김 전 위원장이 이 공관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낸 안은 좀 정무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각 정파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원칙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고 그 틀 안에서 아마 찾게 될 거로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그 성함이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말하는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요, 이 복수의 언론과의 통화에서 나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다면서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후에 개혁신당에서도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당 차원에서도 또 당사자인 김 전 위원장도 부인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래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개혁신당의 일종의 구원투수로 나설 가능성 열려 있다. 이런 시각 여전히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김 전 위원장은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멘토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여야 구분 없이 이 당의 위기 때마다 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자처해온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이 개혁신당의 구원투수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 역시 오늘 한 라디오에서 어른의 언어 습관이 그렇게 툭툭 던지는 면이 있어서 정말로 관심 없는지는 좀 봐야겠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거든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가 그동안에 안 됐었어요.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어제 갑자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김종인 대표께서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른의 언어 습관이 그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데 관심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정말로 관심 없는지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 위원장도 중요하지만 공천관리위원도 중요합니다. 네, 이제부터 논의를 본격화해야 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네. 늦어도 19일 이전에는 공관위를 출범시켜야 한다. 이런 마감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출범 취지가 봐도 양당 기득권 정당을 타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최소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20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런 지금 시각들이 많은데 개혁신당이 관련해서 이번 총선의 목표 의석수로 최소 30석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지 또 궁금해지는 겁니다. 네, 개혁신당은 4월 총선에서 최소 30석을 가져와 양당 독점 구도를 깨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한 라디오에서 중요한 법안일수록 제3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되게끔 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반 의석 야당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거부권 건의 그리고 대통령의 행사가 반복되는 이런 정치 상황을 제3의 대안 세력이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에서 목표는 30석에서 50석이 최소한의 목표라고 밝히면서 양당 어느 정당도 과반수가 안 되는 그러면 이 기득권 정치, 양당 독점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30석은 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분의 1인데요. 그래야 양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양당 어디도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공동의 욕망이죠. 저는 최소한의 목표는 30석 이상, 30에서 50석이 최소한의 목표고요. 그리고 양당이 어느 정당도 과반수가 안 되는. 그러면 저는 이 기득권 정치, 양당 독점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선거법 개정 그리고 이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당대표 이 승자 독식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 볼 수도 있지만요. 합당 초반부터 내부 통합에 대한 이견 그리고 이로 인한 기존 지지층의 이탈 같은 잡음도 잇따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연일 지지자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제3지대가 통합은 됐지만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탈 조짐 연일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내세운 합리적 개혁 보수와 다른 길을 택한 데다가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설득의 과정이 부재했다는 지적인데요. 결국 이 대표 지지자들 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탈당 예고글 잇따라 올라오자 이 대표는 계속해서 지지자들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 통합 과정에서 소통 절차 미흡함으로 소외감을 느끼시고 또 우려를 하게 되신 이 당원과 지지자께 죄송하다고 밝혔고요. 이 대표는 또 SNS에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 통합 과정에서 심려를 끼친 것은 이 당대표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소통 절차의 미흡함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또 우려를 하게 되신 당원과 지지자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와 그리고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되게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절차적으로도 충분한 어떤 양의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당 대표도 첫 번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과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통합에 대한 어떤 기존의 기조와 입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짧지 않게 결정된 점 등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싶고 저희가 지향점 같은 걸 잃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개혁신당의 공천 문제를 다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김 전 위원장 본인은 물론이고요. 개혁신당 측에서도 이제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또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낙연 전 대표도 정확히 지적을 하셨듯이 김종인 위원장 워낙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는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적극적으로 또 구애를 하면 또 응하셨던 그런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 빅텐트가 쳐지기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물밑에서 엄청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개혁신당의 지역구 공천은 그렇게 큰 갈등이나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례 후보들 순번을 정하는 일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여하이 잘 관리할 분은 결국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다. 그러니까 웬만한 외부 인사 데려와서는 그 갈등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서 김종인 위원장 영입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저는 가능성은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자강론을 계속 주문하던 차에 이낙연 신당과 결합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상해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또 여야가 위기일 때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정치적 역할을 하는 건 알겠지만 또다시 여야를 거쳐서 제3지대에게까지 가서 공천 작업을 하겠다. 이게 국민적으로 볼 때 정치적 정당성이 있는 어떤 행보인지는 좀 의문이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